자, 9번 계속 이어서 볼게요.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것 중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 사이에서의 갈등 관계 속에서 나오는 판례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본질은 예를 들어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에 법원에 가서 이제 선고의 그러한 직위를 갖던 사람들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이 되는 또 다른 과정, 미묘한 심리적인 갈등 관계가 있다라 그랬고, 그 심리 관계의 갈등 속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됐던 부분이 바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반하는 재판은 법원의 헌법재판소의 헌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헌재의 입장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 47조 1항의 위헌 결정의 기속력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정위헌 결정이라는 거. 자, 그래서 한정위헌이라는 거, 뭐뭐라고 해석되는 한 위헌이다. 그러면 법원에서 법률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래서 이 한정위헌 결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 안 된다. 이게 이제 법원의 입장이에요. 이게 대법원의 입장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어떤 입장이냐면 조금이라도 합헌이라고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입법부의 입법형성권 존중이라는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회에 대한 존중, 즉 국민주권주의, 요청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합헌적 법률 해석의 요청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위헌이라는 것은 인정되고, 얘는 인정이 안 되니까 기속력도 당연히 없다라고 보는 거죠. 기속력도 없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인정이 되니까 당연히 기속력이 인정되는 거죠. 이렇게 본다라는 거 우리가 강조 많이 했었죠. 요거. 자, 1번 보면, 자,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해서 청구인들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은 법원에 의한, 법원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으로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75조 3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헌법재판소의 요 입장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취소되고 당연히 재심 청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2번. 자, 법률에 대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 이전에 그 법률을 적용해서 이미 확정된 유죄 판결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지만 위헌 결정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헌소가 허용된다. 이렇게 봤는데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만약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허용된다면 그것은 사법체계의 안정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정위헌 결정 이전에 확정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제기가 불가능하다. 이게 2014 헌마 760 판결이죠.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이에요. 자, 3번. 우리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의 헌법소원은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위헌 결정이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으로서 헌소의 대상이 돼서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와 달리 재판이 취소될 수 없다면 그 원처분 자체는 헌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죠. 만약에 원처분이 헌소의 대상이 된다면 재판에 대한 헌소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4번. 자,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이 심판 대상 법률 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한정위헌 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해요. 그렇죠? 한정위헌, 합헌적 법률 해석의 요청상 인정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정위헌 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 조항의 단순한 적용 포섭에 관련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 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 해석이나 재판 결과를 다투는 심판 청구. 자, 이런 거는 어그로 끄는 거랑 똑같죠. 그렇죠? 이거는 한정위헌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10번 보도록 하죠. 자, 10번 역대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보면 자, 제헌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국가 각 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서 청원할 권리가 있으며 청원에 대해서 국가는 심사할 의무를 갖는다. 이게 제헌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청원권이 되어 있었다. 자, 2번 1952년 제1차 헌법 개정에서 단원제 국회가 규정되었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따라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단원제가 아니죠. 양원제죠. 자, 요거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1차 개정 헌법은 국회를 민의원과 참의원, 양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해서 양원제를 도입했었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자, 3번. 1962년 제5차 헌법 개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2인, 그 다음에 국회에서 선출하는 2인과 대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요거는 맞는 지문이고요. 자, 4번. 자, 1980년 제8차 헌법 개정에서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것도 이제 맞는 지문이죠. 네. 자, 11번 볼게요. 자, 탄핵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 자, 우리 헌법 65조 1항은 탄핵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 규정만이 포함되고 헌재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돼서 확립된 불문헌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우리 헌법재판소가 기존에 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서울이 수도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법적 확신, 이에 따른 관습헌법 따라서 대한민국의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불문헌법의 헌법성, 법원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헌법 개정에 의해서만 수도를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죠. 그럼 거기서 이미 불문헌법의 법원성을 우리 헌재가 명시적으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문헌법의 법원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탄핵심판에서 헌법 위반에는 당연히 불문헌법 위반도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이 판결의 일관성, 판결의 논리 정합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모르는 판례라 하더라도 이미 수도 이전과 관련된 위헌 결정에서 불문헌법의 명시적인 헌법의 법원성을 인정했던 판례만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쉽게 선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불문헌법의 법원성을 인정했던 기존 헌법재판소의 입장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풀 수 있죠. 자, 2번. 자,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당시의 법제위원장이 이제 권성동 의원이었죠. 그래서 소추위원이 됐고, 소추의원은 헌재의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 심판을 청구하는 거죠. 소장을 접수시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구두변론주의였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49조.
자, 3번. 우리 헌법 65조 1항은 직무집행에 있어서라고 하여 탄핵사유의 요건을 직무집행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한 법 위반 행위만이 소추사유가 되는 것이지 대통령 직무집행 이전의 사유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 이것도 우리가 판례를 통해서 많이 했었죠. 그렇죠. 자, 4번을 보면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거니까 기관과 기관 사이의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구두변론주의가 적용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국민이 제기하는 게 아니니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구두변론주의가 되는 것이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헌법소원과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그때는 서면심리에 의한다라고 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었어요. 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의해서 사인으로서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적법 절차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강조했듯이 우리 헌법 12조 1항에서의 적법 절차 원칙, 즉 due process of law라는 거. 자, 이게 적용되는 것은 자, 국가가 결국에는 국민에게 어떠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그 공권력이 바로 적법 절차 원칙이 준수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에게 공권력을 행사할 때의 적법 절차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죠. 이게 예를 들어서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는 것. 자, 이거는 국민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권력의 행사가 여기에는 성립되지 않죠. 공권력 행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적법 절차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거 뭐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지문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요게 맞는 지문이라는 거는 어렵지 않았어요. 자, 1번도 고르는데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례를 정확하게 아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12번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가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우리 헌법 67조 3항을 보면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죠.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그러니까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1이에요. 자, 2번. 자,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게 대통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6천만 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경제력이나 조직력이 약한 사람의 예비 후보자 등록을 억제하거나 예비 후보자로 나서는 것 자체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게 되어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의 공무단위권을 침해한다. 아니죠. 이게 합헌 결정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에도 이게 이제 위헌으로 결정된 예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합헌이라는 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위헌인 판례를 중심으로 가고 그 다음에 위헌으로 보지 않았던 판례는 합헌이에요. 자, 3번. 자,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거리된 때에는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이게 헌법 68조 조문이에요. 자, 68조 1항을 보면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70일 내지는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2항에서 대통령이 거리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4번. 그래서 3번이 맞는 지문이죠. 헌법 조문 문제였어요. 자, 4번.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권리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선거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 아니죠. 당선이 결정된 때로부터 개시가 되어야 되겠죠. 그게 공직선거법 내용이고요. 자, 13번 볼까요? 자, 국회와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 대통령은 국회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죠.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집회기관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장 자체가 어색하죠. 우리 헌법 47조 1항을 보면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3항을 보면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한 때에는 기간과 집회 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회 기간을 명시해야 하므로 틀린 지문이죠. 자, 2번.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계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자,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우리 헌법 76조를 보면 3항에서 대통령은 1항과 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얻어야 하고 4항을 보면 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명령에 의하여 개정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 보고 승인이 안 되면 미승인 시 효력 상실 규정이 없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계엄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없는 거예요. 처분 또는 명령에 대해서만 승인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지 계엄과 관련해서는 이 내용이 없다라는 거. 2번이 좀 까다롭죠. 그렇죠. 헌법 조문 문제예요. 자, 3번.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으나 국회에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에 출석 답변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많이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맞는 지문이죠. 자, 우리 헌법 81조는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62조에 보면 2항에서 국회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정부위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죠.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이 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가 여러분께는 수업 시간에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이런 국회에서 요구가 있다고 출석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다면 대통령이 일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4번. 대통령의 임기 연장,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에 대통령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너무 쉽죠. 이거는 우리 헌법 128조 2항에서 효력이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자, 14번 보도록 할까요? 자, 국무회의하고 국무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 기억. 국무회의는 의장인 대통령과 부의장인 국무총리 그리고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우리 헌법 68조 2항 내용이죠. 쉽고요. 맞는 지문. 자, 2번 니은. 자,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틀린 지문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국무회의는 지금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국무위원들끼리의 회의예요. 이게 부결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국회처럼 여야가 있어서 정치적인 대립이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의결 정족수로 하더라도 부결은 없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자, 디귿.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죠. 우리 헌법 89조 16호의 내용이에요. 자, 15번 보도록 할까요? 자, 경제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자, 우리 헌법 119조는 헌법상 경제 질서에 관한 일반 조항으로서 국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하나의 헌법적인 지침일 뿐 그 자체가 기본권의 성질을 갖는다거나 독자적인 위헌 심사의 기준이 된다고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죠. 이제 규범력을 갖는 건 당연하죠. 근데 그게 거기서부터 기본권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헌법에서 전문에서 기본권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그랬고 기본권이라는 건 개별적인 기본권에서 파생돼서 인정될 수는 있다 그랬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만약에 개별적인 기본권 조문이 아닌 데서 기본권이 도출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권의 체계 자체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헌법의 원칙이라든가 또는 헌법 전문에서 기본권이 도출되지는 않기 때문에 3.1 운동 정신 기본권 헌법 전문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기본권이 도출될 수는 없는 것이고 사회시장 경제 질서라 그래서 사회시장 경제 기본권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2번. 자, 우리 헌법 119조 제2항은 독과점 규제라는 경제정책적 목표를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공익의 하나로 명문하고 있는데 독과점 규제의 목적이 경쟁의 회복에 있다면 이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 또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뭐 문장 자체가 아름다운 얘기잖아요. 틀린 내용이 없죠. 자, 3번. 자, 사형기업의 국유 또는 공유로의 이전은 일반적으로 공법적 수단에 의하여 사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나 기타 공법인에 귀속시키고 사회정책적 국민경제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 재산권의 내용을 변형하는 것을 말하며 또 사기업의 경영에 관한 통제 또는 관리라 함은 비록 기업에 대한 소유권의 보유 주체에 대한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사기업 경영에 대한 국가의 광범위하고 강력한 감독과 통제 또는 관리의 주체 체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도 여러분 맥락상 크게 거스를 게 없죠. 맞는 지문이에요. 판례고요. 4번. 자,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적정한 소득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우려가 있는 일감 몰아주기를 억제하는 것이지만 거래의 필요성, 영업의 손실의 비중, 손익 변동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의 거래가 있으면 획일적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미실현 이익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여러분 위헌 판결로 제가 이걸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 위헌이 아니면 합헌이라 그랬죠. 이것도 합헌이에요. 그래서 침해하지 않는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지문 구성은 누가 했을까요? 이거는 반대 의견에 있는 지문을 그대로 따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급은 9급보다 좀 까다롭다고 하는 이유가 위헌 판결을 중심으로 출제하지 않고 합헌이라고 판시했던 내용을 위헌으로 변경해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럼 이에 대해서 우리가 효율적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위헌이라고 확실하게 배운 거 이외에는 합헌이다라고 여러분들 확신을 갖고 진행하면 돼요. 자, 16번. 자,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1번. 자, 환매권의 발생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공특법, 그렇죠. 토지수용법 조항 중에서 토지의 협의 처리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부분은 위헌성은 헌법상 재산권인 환매권의 발생 기간을 제한한 것 자체에 있다. 아니죠.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헌법 37조 2항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데 이 사건 발생 법률 조항의 위헌성 환매권의 발생 기간을 제한한 것에 있다기보다는 그 기간을 10년 이내로 제한한 것 그 자체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법 재량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판단해라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환매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토지를 수용당했단 말이죠. 그러면 토지를 수용당하면은 기본적으로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때리기 때문에
내가 그냥 파는 경우보다는 당사자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하지 못하는 그러한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희생을 감수하는 이유는 공익사업을 한다 그러기 때문에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토지가 수용된 이후에 보니까 공익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당사자는 어때요? 킹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킹받은 국민들의 심리적인 어떠한 보상 차원에서 인정되는 것, 그게 바로 환매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매권은 내가 환매권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 바로 환매가 된 것으로 간주하는 효력이 있어야 그러한 심리적인 국민들의 어떠한 박탈을 채워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형성권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한 환매권의 본질에 비했을 때 10년이라는 게 너무 과도하게 짧다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기간의 제한 자체에 위헌성이 있는 건 아니죠. 1번 답이에요. 자, 2번. 자, 유언자가 생전에 최종적으로 자신의 재산권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유언의 자유는 생전 증여에 의한 처분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를 받죠. 그렇죠. 이것은 상당한 자기 기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당연히 생활에 대한 보탬도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권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3번.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받게 되는 보수가 기존의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는 구공무원 연금법 조항은 연금을 대체할 만한 적정한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해서 지급 정지제도의 본질 및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한다. 자, 요게 22년도 최신 판례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수업 시간에 같이 했던 최신 판례 때 다루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요게 위헌으로 나왔던 판례. 자, 판례 내용은 월정 수당은 지자체에 따라서 편차가 크고 안전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심판 대상 조항은 연금을 대체할 만한 적정한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강조했던 것처럼 일률적, 획일적, 구체적, 개별적 사정에 대한 고려가 없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침해의 최소성 위반 여지가 높다라고 했던 거 기억할 수 있죠. 자, 4번. 자,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반액을 반환하고,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은 국립대학교 발전기금에 귀속되도록 한 것. 자, 이것 국립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 규정은 후보자의 진지성과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기 때문에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100분의 10 이상, 그 다음에 100분의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 요거 합헌으로 결정됐었죠. 자, 그래서 침해하지 않는다. 이것도 22년도 판례예요. 자, 그 다음에 17번 보도록 할까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수용자 접견 대상을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로 한정한 구형의 집행과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은 그로 인해 접견의 상대방인 수용자의 재판 청구권이 제한되는 효과도 함께 고려하면 수용자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자, 이 부분 출제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최신 판례에서 같이 다루었던 판례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 변호인과 그 다음에 미결 수용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송에 대한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접촉 차단 시설이 있어서는 소송에 대한 전략을 아주 치밀하게 수립하기가 어렵죠. 한정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엔 소송 전략 수립을 변호인과 밀접하게 해야 되는 그 경우로 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지금 소송 전략 수립이 아니에요. 그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적정한 변호인인지 여부를 알아보는 데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접촉 차단 시설 여부하고 상관이 없다. 자, 1번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중요하다 그랬고, 자, 2번. 자,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 부분이기 때문에 피의자 등이 갖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다. 즉
겉과 속의 관계에 있다라는 동전의 앞뒷면 관계에 있는 거죠. 즉 변호인의 접견권이 올바르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이 인정이 되어야 되고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이 인정되려면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그의 접견 교통권도 당연히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 교통권 역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보장이 되어야 된다. 자, 3번. 수사 서류에 대한 법원의 열람 등사 허용 결정이 있음에도 검사가 열람 등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수사 서류 각각에 대하여 검사가 열람 등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할 필요 없이 그 거부 행위 자체로서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이거 많이 했던 판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는 법원의 수사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 허용 결정이 있음에도 검사가 해당 서류에 대한 열람만을 허용하고 등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했었죠. 자, 4번. 자, 교도소장이 금지 물품 동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결 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의 변호인이 위 수형자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는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이게 이제 내용에 대한 검열이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중요하다고 했었고 내용을 들여다보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반입 금지 물품이 있는지 여부만에 대한 확인에 그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권 침해가 아니라고 했던 거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18번. 자, 헌법기관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보면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아니죠. 이 부분부터 틀렸네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호선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자, 요거는 뭐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 않았어요. 자, 헌법 114조 2항 내용에 비추어서 반한다. 자, 2번.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죠. 근데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그 다음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죠. 그게 우리 헌법 111조 2항 3항의 내용이에요. 3번. 자,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도 부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헌정사상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장이 낙마를 했죠. 자, 4번.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그게 헌법 98조고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18번 평이한 문제였고, 자, 19번. 적법 절차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 관련 국가기관이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고시 등의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헌법의 적법 절차 원칙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의견 수렴을 거치면 좋지만 그것이 반드시 적법 절차 원칙상 요구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게 헌법재판소 입장이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도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침획적인 처분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전 통지라든가 아니면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겠지만 의견 수렴과 관련된 부분은 원칙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내용은 아니죠. 침획적 처분의 당사자의 의견 청취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2번.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럼 언제까지 내가 보호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침해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형사 절차상의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 보호의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그 집행기관인 출입국 관리 공무원으로부터 독립되고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기관이 보호의 타당성을 심사해서 이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요거 우리 많이 했던 판례였고요. 그 다음에 최신 판례로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강조했던 판례의 내용이에요. 최신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3번. 자,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해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출국 금지 결정은 성질상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하기 때문에 출국금지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거나 청문을 실시하도록 한다면 국가형벌권 확보라는 출국금지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출국금지 후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의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다. 그런 관점에서 적법 절차 원칙 위반이 아니다. 자, 판례 내용이죠. 4번. 자, 효율적인 수사와 정보 수집의 신속성, 밀행성 등을 고려해서 사전에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취득한 이후에도 수사 등 정보 수집의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 통지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적법 절차 위반이다, 위헌이다 강조했었죠. 최신 판례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헌입니다. 사후적인 통제 절차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런 것들이 남용의 여지가 있다라고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거 기억할 수 있죠. 그래서 위헌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집약적으로 암기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자,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자, 국회가 제정한 국가경찰, 자치경찰의 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국가경찰위원회는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제 기본적으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헌법상 설치된 국가기관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헌법상 기관이어야 돼요. 헌법상 기관. 국가기관.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 그렇죠? 그다음에 뭐 국회의장, 이건 헌법상 근거가 있죠. 근데 여러분 헌법에 보면 경찰 위원회라는 거, 국가경찰위원회라는 걸 들어본 바가 없죠. 자, 헌법에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법에 의해서 비로소 설립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당사자 능력 부정 각하예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최신 판례로서 출제 가능성 매우 높다 그랬죠. 제가 권한쟁의와 관련해서 가장 핫한 영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국가가 시키는 대로 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권력자의 어떠한 그 권력 장악력이 매우 높았던 만큼 권한쟁의가 일어날 일이 별로 없었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도 그렇고 중앙행정집권이 매우 강력했던 과거에는 권한쟁의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다원적 민주주의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어떤 한 사람에 의한 중앙집권적 권력이 매우 분산되고 있는 이러한 정치공학적 환경에서는 권한쟁의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판례가 많이 누적됐고, 누적된 판례만큼 출제 가능성도 매우 농후하다라고 강조했었어요. 자, 2번. 자, 권한쟁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으면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 이게 우리 헌법재판소법 63조 청구 기간 내용이죠. 3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죠. 당연한 내용입니다. 4번.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받았을 때는 직권 또는 신청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가처분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 이것도 강조 많이 했었죠. 출제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정소송에서는 가처분이 없죠. 그래서 행정소송에서는 23조에서 집행정지만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 민사집행법 300조의 가처분 규정을 성질상 적용할 수 없다라고 했던 거 기억할 수 있는데요. 자, 기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번 보도록 할게요. 자,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까 우리가 했죠. 그래서 봤고요. 자, 21번 보면 이제 사례형 문제죠. 자, 사례를 보면 공직선거법 조항이 한국철도공사와 같이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의 상근 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은 한국철도공사 상근 직원으로
특정 정당과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메일을 한국철도공사 경기지부 소속 노조원에게 발송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됐다. 소송 계속 중에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68조 2항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자, 이게 이제 침해한다라는 거, 이게 최신 판례로서 여러분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거, 직원과 그 다음에 임원 달리 우리가 구분했었죠. 그래서 3번을 보면 자,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또 다른 가치를 위하여 무제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선거운동이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사항의 인적 범위는 입법자가 재량의 범위 내에서 직무의 성질과 내용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완화된 심사 기준이 적용되어야 된다. 이 부분에 언더라인 하고요. 여러분 이 선거운동의 자유라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매우 중차대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엄격한 비례 원칙에 따라서 심사를 해야지 완화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고를 수가 있어야 되고 뭐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완화된 심사 기준이 적용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3번이 답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읽는 데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완화된 심사 기준이 적용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점에서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라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22번. 자, 경찰이 경찰청 예규인 체증활동 규칙에 따라 집회 참가자를 촬영한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면 채증이라는 것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관해서 만약에 범법 행위가 일어날 여지가 있을 때에는 그것이 이제 증거에 의해서 증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카메라로 담아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합헌이라고 했던 거 잘 기억할 수 있죠. 자, 1번 보면 체증활동 규칙은 집회 시위 현장에서 불법 행위의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조직의 내부에서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 대해서 발령한 내부 기준으로서 행정규칙이지만 직접 집회 참가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럼 기본권 침해 법령헌법소원에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려면 그것이 집행행위에 매개 없이 그 자체로 기본권 침해해야 되는데 이때는 집행행위는 구체적인 촬영행위라는 집행행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성이 당연히 충족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자, 2번 경찰의 촬영행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신체, 특정인의 집회, 시위, 참가 여부, 일시, 장소 등의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수집하였다는 점에서 제한할 수는 있지만 근접 촬영이라는 것 자체가 합헌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나머지 뭐 크게 문제되는 내용은 없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죠. 자, 23번 한번 보면은요. 자, 명확성 원칙과 관련된 판례 문제죠. 자, 3번 한번 보면 자, 국가공무원법 조항 중에서 초중등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가입 등이 금지되는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련된 부분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 반대하는 단체로서 그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단체로 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아니죠.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판시를 했었죠. 우리가 위헌 판례로서 여러분들 같이 살펴봤던 판례예요. 자, 그래서 판례 내용을 보면 정치단체를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 반대하는 단체로서 그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경우에 공무원과 공무원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단체 등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밖의 정치단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합리적인 해석과 예견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명확성 원칙이 위배된다라고 판시했었죠. 자, 24번 지자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4번을 보면은요. 자, 감사 과정에서 사전에 감사 대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위법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당초에 특정된 감사 대상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의 절차에서 함께 감사를 진행하더라도 감사 대상 지자체가 절차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고 해당 감사 대상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감사 대상을 확장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니죠. 그런 요건이라면 추가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게 올해 3월에 나왔던 판례예요. 그래서 23년 3월 23일 2020 헌라 5에서 자치사무의 합법성 통제라는 감사의 목적이나 감사의 효율적 측면을 고려할 때 당초 특정된 감사 대상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의 절차에서 함께 감사를 진행하더라도 감사 대상 지자체가 절차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고 해당 감사 대상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의 확장 내지는 추가가 허용이 된다. 왜냐하면 이때는 필요성이 인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헌재의 최신 판례가 여러분들이 한 3-4문제가 정답 지문으로 지금 깔리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25번. 헌재 결정의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 보면 정당해산 심판 절차에서 재심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더 크므로 재심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아니죠. 재심 허용할 수 있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훨씬 크다라고 봤기 때문에,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 매우 높은 지문으로 이미 많이 반복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한번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요, 헌법 조문,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법 조문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판례는 여러분들이 80에서 90%를 지금 문제에서 출제되고 있다. 특히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위헌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위헌이 아니기 때문에 못 봤던 판례는 합헌이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진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3-4문제가 출제된 만큼 시험 바로 직전 그 당해년도 판례도 지금 2문제나 출제가 됐고 정답 지문으로 깔렸기 때문에 여러분 최신 판례 특강 절대 놓치지 않고 열심히 잘 들어둬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